두 번째 세션은 ESG 펀드 전문가이신 모닝스타 코리아의 정승혜 상무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승혜 상무님은 셀사이드와 바이사이드 리서치를 포함해서 약 2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는 CFA 한국협회 이사 그리고 금융지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승혜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현황과 발전입니다.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모닝스타 코리아 정승혜입니다. 앞서서 로드리 씨가 ESG 레이팅 회사별로 굉장히 상관관계도 좀 낮고 또 같은 항목에 대해서 같은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디스펄전은 굉장히 넓다고 말씀하시면서 기관들이 좀 더 투명하게 방법론을 공개를 하고 투자자들을 좀 이해시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잘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분 정도 동안에 제가 이제 글로벌 ES 시장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사 소개는 약간 컨텍스트상 필요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과 한국 시장 현황, 그리고 CFA 인스티튜트에서 투자자 서베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도 로드리 씨가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ESG 등급의 진화 과정, 그리고 이제 아마 굉장히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과 기업 분석 사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니스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제 현재 29개국에서 약 6,700여 직원이 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모닝스타의 자회사인 서스테널리틱스라는 회사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곳은 약 한 28년 이상 ESG 업계 경력을 갖고 있고요. 독립적인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0여 곳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종목 수준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투자자들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본론에 들어갈 텐데요. 이 그래프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것은 PRI의 서명한 기관 수와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지속 가능성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숫자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이게 확 느껴집니다. 이게 2006년부터 2020년 사이 15년 동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PRI에 서명을 한 기관은 이제 63개에서 3,000개 이상 기관으로, 그리고 자산 규모는 6.5달러에서 103조 달러로 이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103조 달러는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0경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경 단위까지 동원을 해야 하는 굉장히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모닝스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태그가 된 오픈엔드 펀드와 ETF의 자산 규모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조 달러로 좀 규모가 추산이 되고요. 이것은 작년에 이제 지속 가능성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유럽 자산, 초록색은 미국, 그리고 짙은 초록이 미국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흐린 연두색이 이제 레스트 오브 더 월드인데, 이곳은 이제 일본, 호주를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쪽의 자산을 저희가 추산을 한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던 아시아만 좀 끄집어내 봤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가장 규모가 큰 데를 보시면 이제 흐린 파란색으로 된 곳이 이제 차이나인데요. 이게 웬 중국이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ESG가 약간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중국 펀드의 면면을 보면 중국 도머사일 펀드인 경우에요. 사실상 환경에 관련된 펀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다음으로는 대만하고 한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8조, 한 3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분기에는 한 5조 원 정도로 이제 자금 규모가 추산이 됩니다. 한국은 시장은 아직은 굉장히 작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가하고 우리나라 오픈엔드 ETF 다 합쳐 놓은 건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정량적인 거를 조금 살펴봤다면 좀 정성적인 부분으로 조금 옮겨가 볼 텐데요. 이것이 앞서서 로드리도 이제 보여줬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CFA 인스티튜트가 2007 년과 2020 년에 서베이를 한 건데요. 저는 이 서베이 응답 중에서 리스크 관리와 재무 수익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제 제가 이제 추출해 온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ESG 투자를 하는 경우 왜 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17 년에도 20 년에도 ESG 투자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리스크 관리가 65%,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재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은 2020 년에는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ESG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ESG를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굉장히 활용을 메인 툴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ESG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고려한다면 어떤 이유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성과와 이제 리스크 관리 쪽만 이제 좀 뜯어서 보면은 2017 년에는 재무 성과가 증명이 돼야 하겠다는 응답률이 53%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기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요. 근데 3년 뒤에 측정을 해 보니까 재무 성과에 대한 것은 이제 47%로 조금 이제 낮아졌지만 리스크에 대한 대답은 38%로 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SG에 투자를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리스크 관리 어떤 전략으로서 수단으로서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각을 좀 평가 등급으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평가 등급 시장이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버전 1, 2, 3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인 버전 1.0 시대에는 업종별로 ESG에 대해서 차별점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이때는 기업 공시 정보를 얻어서 그냥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ESG 이슈가 업종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중치조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전 2.0 시대인데요. 이때는 이제 학계에서 ESG 이슈와 재무 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ESG 등급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투자자가 재무적으로 연관된 ESG 정보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기업 공시도 굉장히 상세화되고 보편화되면서 ESG 등급이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되던 때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때 이제 기업 가치 평가 참여, 이제 인게이지먼트 가치 참여 등의 ESG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이제 노력을 합니다. 버전 2.0에서 3.0으로 도약하게 된 것은 2015년에 발표된 ESG 이슈의 중대성에 대한 논문이 큰 계기가 됐는데요. 그전까지는 ESG와 재무 성과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았지만 중대한 이슈와 중대하지 않은 이슈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이제 등급 제공 회사들은 ESG 이슈의 재무적 중대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평가하여 정량화하고 중대성에 따라서 기업 평가를 차별화하는 새로운 측정 기준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성 이슈와 재무 성과 간에 관계된 연구는 지금 2,000여 건이 넘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특히 좀 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이 2,000여 건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메타 분석과 투표식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2,000여 건이 넘는 경험적 리서치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 결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보트 카운트하고 메타 어널리시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했을 때 이 두 가지 결과에서 나타낸 거는 일단 경험적 연구를 봤을 때 ESG와 재무 성과 간의 관계가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스가 나온 경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배적이었고요. 하지만 네거티브와 뉴트럴 합쳐도 약 한 30% 정도는 네거티브와 뉴트럴 결과가 혼재돼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투자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또 좀 살펴보면은요. 이것들이 이제 파저티브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 결과, 그리고 네거티브하거나 뉴트럴한 관계를 주장하는 결과 논문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네거티브한 결과를 주장하는 쪽의 이유를 대표적인 경우만 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신고전주의 이제 학파에서 크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즉 기업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경제 학사를 보더라도 신고전주의 학파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7, 80년대 이제 주류 학파였고요. 근데 이것이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공유 경제라는 걸 주장하면서 사실상 CSR을 넘어 ESG라는 것이 힘을 굉장히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의 연구의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데요. 중대함과 중대하지 않음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논문의 결과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중대한 이슈,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요. 중대한 ESG 이슈 그리고 중대하지 않은 ESG 이슈에 대한 성과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A, B, C, D 그룹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먼저 A 그룹과 B 그룹을 보면 A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성과가 높아요. 관리를 잘한 거죠. 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는 성과가 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그룹, 그러니까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거나 관리를 잘한 그룹보다 알파, 초과 성과가 더 많이 났어요.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기업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하고 D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C하고 D는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C는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성과가 낮고, 그러니까 둘 다 낮은 거예요.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은 ES, 그러니까 ESG 이슈를 관리를 안 한 회사죠. D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대하지 않은 거는 관리를 잘 했는데 중대한 이슈는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파가 마이너스면 좀 낮은 마이너스 알파를 냈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일단 중대한 ESG 성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알파 수익률이 크게 난다. 관리를 하지 않은 회사들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중대하든 중대하지 않다. 어쨌든 간에 ESG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마이너스를 내는 효과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뭐 중대한 ESG 이슈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SASB라는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보드에서 제정한 중대한 지속 가능성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보이질 않아서 제가 적어 왔는데 이 오른쪽은 이제 섹터입니다.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섹터고요. 이 세로 축은 이 섹터별로 중대한 ESG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매핑을 한 겁니다. 짙을수록 관련성이 높은 거고요. 흐릴수록 관련성이 낮고 이제 아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이 이슈는 관련성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서스테이너틱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머티리얼 ESG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ASB 여기는 이제 어카운팅 스탠다드 세팅을 해 주는 이제 보드고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 나온 중대한 이슈에 기반을 해서 이제 등급 레이팅 회사들이 나름대로의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서스테이너리틱스라는 회사도 21가지 기업의 중대한 이슈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 그러니까 기업 1번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고요. 나머지 20가지는 인제 중대한 ESG 이슈입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그리스 신전의 기둥처럼 보이는 이 6가지 필라로 또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ESG 그러니까 기업의 ESG를 분석을 할 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걸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한 7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기업별로 스페시픽한 이슈를 이 중에서 뽑아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인제 서스테이너틱스가 ESG 리스크 스코어를 산출해내는 이제 과정인데요. 제가 뭐 이거를 여기서 뭐 다 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이제 결국 최종
이제 기업이 노출된 ESG에서 최종적으로 발라내는 건 뭐냐면은 unmanaged risk,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는 리스크를 이제 발라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ESG 리스크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걸 갖고선 그 뒷장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라서 요것만은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슬라이드는 이제 특정 ESG 이슈가 중대하다고 고려되는 기업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중대한 ESG, 그러니까는 여기 가로축은요, 중대한 ESG 이슈입니다. 제가 앞서서 21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에 넣고 20가지만 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중대한 ESG 이슈별로 해당되는 기업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적 자본 해당하는 게 95%, 비즈니스 윤리가 91%, 그다음에 프로덕트 거버넌스가 77%로 기업별로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가 아마 좀 관심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비지한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은 이제 투자 전략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 리턴을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일단 그 아이고. 예. ESG 리스크 등급에 기반한 전략 중 최고 성과 3개씩을 뽑아내서 전략 지역별로 이제 보여준 건데요. 여기서 사용한 전략은 ABS 전략, BIC, MOM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슬라이드를 너무 정신없게 만들긴 했네요.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ABS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BIC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니까 그 클래스 안에서, 즉 해당되는 피어 그룹 섹터 안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한 걸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반면 ABS 같은 경우에는 섹터를 무시하고 섹터를 총망라해서 그냥 쫙 섹터 상관없이 기업들을 쭉 펼쳐 놓고 이제 거기에서 절대 점수를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 전략이고요. 모멘텀은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래서 1년 동안의 스코어의 변동을 갖고서 이제 모멘텀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시아 퍼시픽에서 알파 초과 수익률 알파, 그러니까 이 초과 수익률 알파의 모델은 카하트 알파, 그러니까 4팩터 모델을 쓴 거고요.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서 13.2%라는 가장 높은 알파를 낸 전략은 뭐냐면, 카본 소유 오퍼레이션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절대 점수와 모멘텀 전략을 혼합해서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것이 아시아 패시픽 쪽에서는 가장 높은 알파를 냈고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ESG 영향이라는 이슈로 만든 절대 점수 전략입니다. 이것은 이제 13% 정도의 이제 알파를 냈고, 이제 북미 쪽에서는 비즈니스 윤리라는 이슈를 가지고 절대 점수 모멘텀 전략을 만들어서 냈고, 이제 그 5.3%의 알파가 나왔습니다. 요 색깔은 유의 수준을 나타내고요. 네, 아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왜 아시아 패시픽과 유럽보다 미국 쪽의 알파가 어 눈에 띄게 낮느냐라는 아마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유가 이제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대상인데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스크 팩터 모델이 4 팩터 모델인데, 여기에 이 모델이 다른 아시아 패시픽이나 유럽보다 미국 쪽에서 좀 더 많이 작용을 더 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찾지 못했던 어떤 팩터가 반영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미국은 옛날에 뭐 트럼프도 있고 해 가지고 왠지 ESG랑 좀 거리가 그동안은 조금 멀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선입견과는 좀 달리 미국 시장이 오히려 뭐 기업 정보 공개 등 이런 게 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ESG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알파가 조금 덜 나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가 다음 걸로 넘어가질 않고 있는데요. 예, 넘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요한 이슈 1, 2, 3
가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본, 비즈니스 윤리, 상품 거버넌스가 이제 중대한 이슈로 꼽혔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안, 인적 자본, 비즈니스 윤리 등이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서스테이너틱스에서는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차이나 페트롤리엄 사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비어 리스크 전체적으로 리스크 등급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ESG 이슈 21개 중에서 지금 11개가 이 기업에 해당됩니다. 기업 거버넌스, 또 커뮤니티의 관계, 그리고 배출되는 거는 웨이스트 쓰레기, 또 뇌물 부패 이런 쪽에서 이제 높은 ESG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정보 공개가 확대되면서 지속 가능성 투자 등급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ESG 투자와 재무 성과 사이에 대한 관계 연구는 지금까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약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긍정과 부정 중립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2015년 하버드 연구를 봤을 때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이슈에 집중을 한 논문이 처음으로 나왔고, 이 연구의 결과 임플리케이션은 중대한 ESG 이슈에 대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열등한 기업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와 지속 가능성 투자 수준을 파악을 하고 기업별로 차별화된 이슈를 좀 규명을 해서 ESG 포트폴리오의 알파 전략에 좀 개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ESG 투자를 하면 재무 성과가 좋은가 나쁜가, 이제 이 논리는 사실상 이제 2,000개가 넘는 논문,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많이 검증이 됐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좀 도약을 해서, 그러니까 그 멋이 중헌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건데요. 진짜 정말 중대한 ESG 이슈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초과 수익률 알파를 낼 수 있는 요소를 발라내서 기업들을 평가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슬라이드에서 이제 ESG 요소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ESG 기업만의 좀 어떤 차별화되는 수익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ESG를 강조하는 기업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요. 뭐 기존에 그 이 논문을 갖고선 아까 말씀드린 것이 ESG 중대한 그러니까 이런 예가 뭐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학원에 뭐 가 가지고 10 시간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사실상 이제 맞듯이, 우리가 사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험에 나올 거고 뭐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중대한 ESG 이슈가 뭐고 중대하지 않은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구별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회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별로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포뮬라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프로세스를.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이슈 베타, 그러니까 컴퍼니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피어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컴퍼니의 스페시픽한 베타 이슈를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자기가 속한, 예를 들면 에너지 회사라고 하면 에너지 회사가 이제 처한 익스포저 된 거 한 8이라는 양인데, 여기 이 회사는 좀 더 민감해서 1.5라는 이제 배수를 베타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컴퍼니 스페시픽한 팩터를 적용을 해서 사실 기업별로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이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 아까 그리고 질문이 아까 또 뭐였죠? 제가 아, 네,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ESG를 강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요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이제 그걸 발라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플로우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이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랑 언매니지드 ESG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제가 어떤 뭐 이거에 대한 기업 사례를 좀 가져오진 않아서 그냥 일단 프로세스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뭐 나중에 뭐 사례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니지드 된 리스크, 이거 일단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좀 드리는 걸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포저, 기업이 이제 익스포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이 정유회사지만 사실상 이제 태생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관리하지 못하는 매니저블 하지 않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유회사니까 탄소를 배출할 인터널한 프로세스에서 탄소가 배출될 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언매니저블한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포저를 매니저블하고 언매니저블한 리스크로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매니저블한 리스크도 이제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말하는 기업의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매니저블한 리스크인데.'라고 애널리스트는 봅니다. 하지만 기업의 어떤 케이퍼빌리티나 뭐 그렇죠. 뭐 역량 아니면 의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니지드 된 리스크는 이보다 작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제 매니지먼트 갭이고요. 그래서 이때 반영하는 것은 요 부분, 그러니까는 애널리스트의 판단, 이제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라면 뭐 개별 애널리스트 한 명이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커미티에서 시니어들과 이제 논의를 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이 이슈 베타나 MRF 팩터를 반영한다거나 여기 이 회사의 매니지먼트 스코어 요런 회사만의 어떤 민감도 또 어떤 팩터가 반영이 돼서 이제 산출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투자 전략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ABS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절대 점수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지, 그래서 우수 점수를 뽑으면 BIC와 궁극적으로 유사하게 도출될 것 같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일단 제가 이 리서치에 뭐 제가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고요. 아마 이해하신 거가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ABS는 크로스 섹셔널로 했을 때 이제 뽑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BIS는 그 섹터 안에서 베스트인을 뽑아낸 거고, 그리고 모멘텀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뭐 제가 뭐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하고요. 제가 그거는 뭐 오늘 끝나고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만큼 해서 CFA 협회 통해서 대답을 뭐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승희 상무님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